할 수 있죠. 그 집합 투자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 투자의 개념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투자업의 6가지 종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상적으로 집합 투자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때 간접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직접 개인이 그 HTS나 이런 단말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요즘 잘 없지만 어쨌든 직접 투자를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제 종목의 선택과 매매 타이밍을 개인이 직접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합 투자는 그것을 이런 뭐 금융기관이나 사모펀드 이런 데다가 맡기는 그런 자금을 맡겨서 투자를 대행하는 간접 투자의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투자는 이제 개인, 기업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 신탁운용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그래서 우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이라고 할 때 이 파생상품은 용어가 자주 나오니까 이제는 그 디리버티브스라고 하는 파생상품은 이 주식이나 채권에서부터 파생됐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4가지가 선물, 옵션, 선도, 스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건 선물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운용한 후에 그 결과를 돌려주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그리고 일정 금액 규모의 자금 운용 단위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통칭해서 이제 자본시장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인 이상에게, 여기서 2는 명과 다르다 그랬죠, 그죠? 사람들이 사람 1명, 2명은 이는 법인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이나 그 법인에도 뭐 법인과 자연인을 포함하는 거고, 요 명으로 할 때는 자연인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인 이상이, 그러니까 법인이 포함된 2인 이상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권유를 해서 모은 금전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나 각 기관 관리 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결과를 배분해서 각 기관 관리 주체에게 배분해서 기속시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것도 이렇게 펀드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펀드는 대부분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형태로 존재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대부분이라는 말을 쓴 이유도, 직접 그 펀드의 주체가 어떤 그 기관이 자기 펀드를 가지고 이제 그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펀드의 운용 방식을 어떤 투자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경우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펀드를 모았지만 간접 투자의 형태라는 것은 이 펀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그 투자자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어떤 주식을 살 건지, 뭐 채권을 살 건지, 선물 옵션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당연히 간접 투자인데, 직접 투자의 성격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자금을 뭐 몇 개의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그 기관들이 직접 이런 주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란 말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구성된 독립된 투자 단위인 간접 투자 기구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투자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넓은 의미로 은행, 신탁, 변액보험 등의 간접 투자 개념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여기에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변액보험이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요금을 받아서 보험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받아서 이걸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을 해서 그 보험금은 매달 뭐 월 단위로 받는다면 매달 받아서 보험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가끔씩 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금액, 그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오면 보험금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고, 투자 운영을 잘못해서 금액이 원금보다 줄었거나 손실이 발생을 하면 보험금마저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보험들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액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금액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변동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 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간접 투자를 집합 투자라는 용어를 써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합 투자가 개념적으로 여기에 더 적합하다. 펀드라는 용어 자체가 인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의 성격이지만 모아서 한다는 데 더 초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요게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기에 이제 간접 투자라는 용어 대신에 기존에 있는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그 법률을 여기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 그 분야를
투자 중개업, 투자 매매업, 뭐 일임업, 뭐 자문업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투자업, 신탁업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용어를 이런 식으로 집합투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뭐 이걸 쓰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어떤 기본적인 법률 용어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내용은 그냥 참고로 비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 그중 그 상호 중에 이런 기관이나 이런 기구들이 집합투자나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우리는 자산운용,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뭐 이런 들어봤죠. 삼성자산운용. 그래서 이런 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집합투자 업체들, 집합투자 기구들이 있잖아요. 집합투자 기구들이 뭐 우리가 여러 있을 수 있는데, 이 집합투자 기구들이 여러 있는데 아무나 이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간접투자업자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라고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집합투자라는 그 용어를 쓸 수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투자신탁의 경우 뭐 신탁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참고로 보지만 그냥 구분을 하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금융 관련 법규나 이런 시험 보는 데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참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법의 주식회사의 형태에서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상법의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 유한회사, 뭐 합자회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고, 또 합자회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고, 한명회사, 이런 세 가지 형태의 회사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 합자회사, 뭐 한명회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limited liability, 그러니까 LTD라고 써 있는 거 약자로 보실게요. limited.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이다. 책임이 자기가 주식 사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도 자기가 주식 산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고, 그걸 다 날릴 수는 있더라도 그 이상으로 뭐 자기 재산을 개인적으로 팔아가지고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한 책임 사원. 여기서 사원이라는 건 주주를 말하는 거예요. 주주. 그리고 이제 합자회사는 한명회사 먼저 보면, 한명회사는 무한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합쳐서 하는 거니까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명은 이름을 걸고 하니까 무한 책임,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요 두 개를 다 혼합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과 한 명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한명회사의 어떤 그 혼합된 형식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분야, 금융 관련 분야에서는, 그래서 유한회사, 합자회사 이러면은 유한회사는 한명회사는 그러니까 유한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만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유한 회사의 형식으로 구분할 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쭉 있죠, 그죠?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 사모펀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영권 참여나 사업구조,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 지분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의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 사모펀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죠? 사모펀드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가 사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뭐 계약금도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번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되는 일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례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모펀드가 많이 집합투자 기구의 유형 중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모 집합투자 기구에서 그래서 보시면 집합투자 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해서 집합투자 기구로서의 어떤 투자자의 총수 뭐 이런 것들을 법령에 따라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때 보면 우리가 모집을 어떤 공개적으로 대중으로부터 모집을 한다고 할 때,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고 할 때 대표적인 방식이 사모와 공모 형식이 있어요. 근데 사모 공모는 때, 공모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모집과 유사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상의 모집이란 공모를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출한, 여기도 50인이라고 되어 있죠. 50명이 아니고 50인, 법인이 포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서로 발행되는 정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정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에 해놨기 때문에 요거 자격증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모를 설명하면서 50인 이하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은 틀린 겁니다.
49인 이하 또는 50인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공모 사모는 기본적인 어떤 금융시장에서 용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집합투자 재산 보시면 집합투자 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 신탁 재산, 투자 회사 재산 뭐 여러 가지 이런 재산들을 포함한다 보시면 되겠고, 집합투자 증권으로는 이제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 투자 신탁의 경우는 수익권을 말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수익권은 여기서의 출자 지분은 주식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권은 지분 증권, 하나의 어떤 보험 증서 같은 그런 성격의 어떤 뭐 가입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권의 수익 증권의 성격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합투자 규약에서 집합투자 기구의 조직, 뭐 여러 가지 권리 의무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그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집합투자총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유한회사냐 합자회사냐 뭐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회사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런 무슨 총회냐는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신탁제도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로서 이제 기금을 모은다는 의미로 펀드라는 용어가 사용된 거고, 그래서 집합투자 조직 (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기원은 1868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또 foreign colonial, 그러니까 이게 그 식민지 지역 같은 데서 이제 가버먼트 트러스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외국 식민지 정부의 정권에 분산 투자해서 투자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 투자자도 대자본가와 유사한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많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은 부유한 투자자들이 전문적인 투자 자문을 통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돈을 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큰 돈을 해서 하니까 이제 이게 큰 돈이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한테 뭐 수천 명, 100만 원짜리 돈을 수천 명한테 받으면 그 큰 돈으로 골고루 분산 투자가 가능한데 100만 원만 딱 가지고 이걸 뭐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건 좀 한계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의 이제 투자 신탁의 방식이 돈을 맡겨서 그 맡긴 돈을 펀드 형식으로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소규모 투자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설립하고 전문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운용되도록 고안된 제도, 이게 이제 투자 신탁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자 신탁에 보시면 1980년대 중반부터 상당히 많은 대중화가 이루어졌죠. 여기 보면은 이제 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자산의 유동화라고 하는 건데, 증권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유동성을 부여하는 그 과정에 시큐리티 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큐리타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증권화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 50억짜리 건물이 있다. 그 건물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건물에서 임대료 나오고, 소위 말하는 요즘 리츠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는 성격을 조금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는 게 그 리츠의 약자니까. 그러니까 신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러한 건물이 만약에 뭐 건물이 한 몇백억 간다. 근데 이 건물이 몇백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은 건물로서는 자산으로서는 충분히 있지만 현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을 발행해서 그때 발행되는 증권을 통상적으로 ABS라고 해요. Asset Backed Security. Asset, 자산을 근거로 해서 담보로 하는 Asset Backed Security. 이런 것들을 Securities 이렇게 복수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래서 ABS라는 게 이제 자산 유동화 정권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BS라고 하는, 우리가 미국의 2008년 9월 15일 리만 사태, 미국의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2008년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 거기도 이제 모기지, 지난번에 말했지만 모기지가 주택 저당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저당 채권은 뭐 2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뭐 꽤 긴 기간 동안에 빌려주는 거니까 20년짜리 30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현금은 이자밖에 못 받거나 뭐 이렇게 유동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근거로 해서, 담보라는 말은 조금 그렇지만 베이스로 해서 증권을 만드는 거, 그걸 MBS라고 해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즈.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 그 과정을 우리가 증권화다, 시큐리타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이런 발전의 어떤 그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자금 조달 저축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은행의 입지가 축소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발전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신해서 투자은행, 자산운용회사 등 투자 전문 기관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은행들하고 미국의 은행이라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이런
금융기관들, 멜린치나 이런 그 금융기관들이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 은행은 그러니까 이런 일반 상업은행의 역할도 하면서 투자은행도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이란 말을 썼지만 증권회사와 같은 그런 성격에 해당되는 금융기관들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도 전통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고도의 전문적인 이런 막 각종 파생상품도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물론 파생상품 그 역사가 몇백 년 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 이제 이런 투자신탁 맡겨서 다양한 운영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신탁 제도라는 게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장 정보의 신속한 확산, 개방화에 따르는 시장의 확대, 전통적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인해서 전문 투자기관이 투자를 대행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투자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신탁 제도가 크게 발전하게 됐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전문성이 있는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전문 기관들이 대행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 기관들이 대행해 주는 그 상품들이 너무 전문적이에요. ELS니 DLS니 이게 들어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까지도 이제 간접으로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 경향까지 확대가 되면서 그런 문제 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단점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배경적인 게 있죠. 그래서 집합 투자의 특성은 이제 펀드로서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권이나 회사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판매, 운영, 관리 등에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돈을 모았으면 모으면 이걸 주식회사 형태로 하면은 하나의 그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펀드 1호, 무슨 2호, 무슨 2호, 무슨 펀드 만들면서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그 펀드마다 주식회사 형태대로 하면 회사가 막 여러 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회사를 우리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는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가 이제 뒤에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펀드의 설정, 해지, 운용 등을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은행, 증권회사 등의 판매, 수탁, 자산 보관, 일반 상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게 운용사라고 해요. 자산운용회사. 그래서 투자자문회사, 펀드평가회사 등도 펀드 산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합투자기금, 투자신탁과 뮤추얼 펀드, 투자회사, 이게 바로 주식회사 형태예요. 주식회사. 뮤추얼 펀드가 이제 주식회사, 뮤추얼 펀드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다 주식회사 형태로 하다 보니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 보니 그런 펀드들의 어떤 운영 업무를 대행해주는 운용사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투자 전문회사 등이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서 사모펀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신탁에서 이제 신탁 계약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성하거나 운용하는 집합 투자 기구를 말하고 수익자, 위탁자, 투자 신탁 3자 간의 그 운용 형태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자산 운용사가 있으면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 돈을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돈을 맡긴 걸 가지고 운용사가 있으면 그 운용사는 이것을 은행에다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직접 현금 인출 업무나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은행에 이런 그래서 여기는 위탁자라 그러고 위탁자 이 돈을 맡아서 이 은행에다가 맡기면 은행은 수탁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행이 직접 주식 사고 뭐 이렇게 대행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그 수익이 나오면 그것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적립식 펀드나 이런 것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펀드 운영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운용사와 운용사인 위탁자와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수탁자 구조로 되어 있다. 투자회사는 특정 기업이나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자본금으로 납입받고 운영한 뒤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집합투자기구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투자회사는 그냥 펀드 자체, 펀드 이퀄 주식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펀드인데 그게 주식회사 형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사무실도 있고 뭐 회사 직원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 펀드 만들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운용회사가 이런 일을 대신한다. 펀드의 설정, 해지, 운용, 뭐 여러 가지 펀드의 관리, 판매 관리 이런 것들 다 맡아서 하는 게 운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모 투자 전문 회사,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하는데 이제 소수 거액 투자자로부터 장기 자금을, 사모펀드는 이제 사모니까 공모가 아니라 50인 뭐 이런 기준보다 이렇게 몇 명한테 거액의 자본가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업 인수나 재매각 뭐 적어도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 한번 모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모아서 다른 회사를 사기도 하고 지분을 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미 미국의 론스타나 칼라일 펀드나 한국에 뭐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 펀드 있고 뭐 그런 형태 그 사모펀드니까 드러나지 않고 운영되는 것들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헤지 펀드, 그래서 이 헤지라는 단어도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이 된 단어인데 이 헤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 찾아보시면 그 울타리 말하는 거, 울타리. 근데 그 울타리가 우리가 펜스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막대기로 해가지고 요런 울타리가 아니고 촘촘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메이저 미로 알죠? 미로를 보면은 나무를 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미로를 만들어서 안 보이게 할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어질 때 그때
해지 메이저라고 해요. 그런 경우를 울타리로 만든 미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해지는 그렇게 그 미로처럼 이렇게 조성된 울타리,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해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해지라는 단어는 원래 위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 없는 그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투자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근데 이 펀드에 사용될 때는 해지 펀드 그러면 오히려 위험 리스크 테이킹 쪽이에요. 위험을 큰 쪽으로 다니면서 큰 돈을 먹는 거예요. 위험이 크면 또 수익도 크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 일종으로서 자금을 유가증권, 실물자산 투자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 여기서 해지는 뭐 이게 그 용어를 그렇게 해서 나왔다기보다 외우기 쉬운 방법은 여러 사람 못 들어오게 해지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의논해가지고 큰 돈을 굴리는 그런 형태의 대규모 자금, 뭐 조지 소로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펀드들 우리가 들어봤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해지 펀드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의 유형으로 나눌 때 스페큘레이션이 해지냐 아니면 그냥 아비트리지냐. 그러니까 투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투기거래, 차익거래, 해지거래. 이 세 가지가 그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해지거래는 오히려 위험을 없는 위험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방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해지는 위험을 방어한다. 뭐로 울타리로. 그 방법은 하나는 제거하는 방법,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미리 피하는 거, 어보이딩 하는 거. 이런 두 가지를 다 위험 방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식 가진 사람이 주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떨어지기 전에 미리 선물 매도라든가 그 풋옵션을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주식을 살 사람이 만기 뭐 1년짜리 뭐 앞으로 만기 6개월 남은 또는 1년 남은 정기적금인데 그걸 가지고 1년 있다가 주식 사고 싶어.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러면은 그럴 때 주식을 살 때 주가가 오르면 위험하죠. 그때는. 그래서 미리 오르기 전에 사놓고 싶은 사람들은 선물 매입 계약을 한다거나 콜옵션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리스크를 미리 피하는 방법이죠.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해지다 이렇게 돼요. 리스크를 방어하는 거다. 울타리를 쳐서. 근데 그런 어떤 이 투자의 일반적인 분류 구분할 때의 해지라는 용어와 달리 이건 정반대로 쓰이고 있다. 이런 이 해지 펀드는 통상적으로 위험을 테이킹하고 위험 있는 쪽을 아주 뭐 변동성이 심한 쪽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거죠. 환율 변동이 아주 심하다거나 이런 데 가지고. 자, 유사펀드, 투자 펀드로서의 벤처 투자 조합, 뭐 개인 투자 조합, 뭐 이런 그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에 근거한 거죠. 뭐 이런 부분 소재 조합 등이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그 유형이 있는데 우선은 해지 펀드 한번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해지를 좀 설명을 길게 했죠. 중요한 용어입니다. 중요한 용어인데 이게 쓰이는 경우에 따라서 정반대 해석 의미를 품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공개적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를 개별적으로 모집해서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바탕으로 투자펀드와 뭐 펀드가 이거 왜 100명 미만이냐, 뭐 101명, 102명, 200명 이러면 안 되냐, 뭐 그건 상관없는데 보통 100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 어떤 이 펀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자금이 크기 때문에 세금의 어떤 적용을 받으면 1%라도 이 세금에 차지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면세가 되는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그런 지역 몇 군데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가서 회사를 설립한단 말이죠. 그럴 때 뭐 100명 이상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기준이 있다고 쳤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비밀주의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누가 가입했는지 이런 걸 오픈을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투자자와 펀드 관리자와의 1:1 계약하에 투자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뭐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유는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해지 펀드는 이제 카리브해 뭐 버뮤다와 같은 조세 회피 지역에서 본거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있다. 그런 데 찾아가서 법인세 안 내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득세, 자본이득세 이런 거 안 내는 쪽으로 대부분 안 내지만 그래도 여기는 뭐 법인세조차도 이제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 펀드 또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리한 걸 찾아서 가는 거죠. 해지 펀드 그 용어와는 달리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하는 도박성이 강한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조지 소로스 펀드나 타이거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상당히 많죠, 그죠? 집합 투자 펀드의 장점 보시면 분산 투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뭐 개인이 만약에 뭐 1억 가지고 분산 투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돈들을 수천 명한테 전 국민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게 훨씬 자금이 크니까 뭐 그런 경우는 해외 투자도 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막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펀드는 효율적인 투자 기법 수단으로서 그래서 펀드는 소액 투자 자금에 모집해서 대규모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 경제로 따지면 개인이 사고 팔고 이렇게 했을 때 수수료 내는 것보다는 펀드 전체를 운영을 해서 개인들에게 성과 보수 받는 그런 형태로 해도 그런 뭐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전문 펀드 매니저에 의한 자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니까 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기도 하다, 수익률이 높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조금 뭐 펀드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산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산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외에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뭐 실물 경제 발전에 뭐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모이면 이제 실물 경제 발전에 순기능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위험 벤처투자 활성화, 금중개, 산업자금 조달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지하경제나 뭐 다른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금융시장으로 와서 그게 또 선순환으로 또 부동산 시장으로도 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벤처나 기술 투자하는 쪽으로 뭐 이런 바이오나 뭐 이런 쪽에 그 기여하기도 하고 하니까 다양한 면에서 펀드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투자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투자는 예금이나 국공채, 왜냐하면 집합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먹기 위한 건데 그러면 니네가 위험 부담해야지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위험 부담을 전제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원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수료 부담, 그럼 이제 이게 집합투자 기구마다 수수료가 다 요율이 다 다르고 어떤 데는 또 성과 보수도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내면 거기에 대한 여기 성과 보수 수술 이런 것들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파이를 키워서 더 다 좋다는 건 다 좋게 하자는 거니까 뭐 절대적인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그 단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최저 투자 금액에 제한. 그래서 이거 펀드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 뭐 3억, 뭐 몇 억 이렇게까지부터 받아줘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최저 투자 금액에 제한이고 황금성 제한. 그러니까 이게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도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폐쇄형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엔드는 이게 펀드에다 해지 나 이거 이제 중간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업종 다시 돌려주세요. 이러면은 그 해지 수수료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황금성이나 제거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냐? 제3자에게 파는 방법. 그런 형태가 이제 뮤추얼 펀드니까 주식이니까 상장을 시켜서 이제 그 펀드를 해지하는 대신에 다른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뭐 1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도록 그렇게 폐쇄형 같은 경우는 그래야만 환전이 가능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니까 황금성 유지가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매도 매수자가 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약적인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시간에 이제 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전반적인 걸 봤는데 사실은 이 펀드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뭐 이런 것들 여기에 그 투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개인이 직접 주식 투자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별된 평가를 통해서 그 선별된 그런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펀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의 특징이나 뭐 장단점 이런 걸 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집합투자 펀드의 유형이나 또 그 투자 신탁의 그 특징적인 면, 뭐 구조적인 면, 이렇게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 신탁의 유형을 이제 뭐 조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한 구분을 이제 해서 표로 하나 정리를 했는데 투자 신탁의 자금을 누구에게인가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 운영 형태에 따라서 수익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계약형. 이 되고 회사형.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회사형 중에 이제 뮤추얼 펀드 환매가 가능하면 통상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 가입하면 주주가 되는 구조가 되고 계약형은 펀드는 이미
펀드에 가입하면 그 주식회사의 어떤 상품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펀드 상품을 사느냐 아니면 상품에 가입하는 순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설정 가능 여부, 운용 대상 유가증권에 따라서 운용 자율성.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정형, 관리형,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런 집합투자라는 게 기본 요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간접 투자의 성격이 있다 그러지만, 이런 그 자율성이 없는 경우는 사실은 자금을 맡긴 투자자가 이런 종목을 사주세요, 언제 사세요, 뭐 이런 걸 얼마만큼 사세요,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해주면 그거는 간접 투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운영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운용의 자율성에 따라서 이게 펀드에 가입했는데 간접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그 펀드라는 것은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가 있고, 모아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간접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직접 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집합 투자의 성격이 강하죠. 뭐 그런 의미로 이 집합 투자 이퀄 간접 투자라고 반드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데 대부분 간접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씩은 구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회사형 중에도 폐쇄형이라서 이제 그 환매 청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되면 오픈 엔디드, 안 되면 클로즈드 엔디드 형식으로 이제 구분한다.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자, 그래서 계약형을 보시면 contractual type 해서 신탁 계약에 의해서 신탁 자산이 운용이 되며, 수익자, 투자자와 위탁자,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자산 운용사나 뭐 신탁회사에 맡기면 그건 이제 위탁자가 되고, 여기서 위탁자는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잖아요. 근데 왜 투자자가 위탁자가 아니야 그러는데, 투자자는 여기서의 그 투자자는 그러니까 이 자금을 펀드를 소액으로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을 위탁자라고 그러지 않고, 모은 자금 전체를 가지고 누구에게 맡긴다 했을 때 그걸 위탁자라고 하고, 그 은행에 맡긴대. 근데 그러면 은행은 받았으니까 수탁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용어를 어디에 붙이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위탁자는 그래서 수익자, 투자자 자체를 위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위탁자는 자금 제공하는 투자자에게 수익 증서를 교부하는 이런 형태가,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주주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투자 상품인 수익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서 수익 증서를 주느냐, 보험 증서 주는 것처럼, 보험 증서 주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회사형 corporate type은 신탁 계약이 아닌 회사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투자 신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형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투자자의 환매 청구가 불가능하면 closed end type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문이 닫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회사 문을 닫아놔. 주식회사, 이게 주식회사 뭐 있다, 펀드 있다. 주식회사 펀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주가 딱 됐는데 여기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어서 이제 주주가 자본금을 넣었는데 나 다시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안 되면 이건 클로즈드 엔드라는 거예요. 폐쇄형. 그러면 누구한테 파느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투자자에게 매매를 해서 주식처럼,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환매 청구가 가능한 오픈엔드. 그럼 이게 다시 해지할래요? 그렇게 가능한 게 개방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지라기보다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하는 거죠. 계약이 아니니까 해지라는 표현보다는. 회사의 투자 신탁으로서 개방형인 투자 신탁의 한 가지 형태로서 뮤추얼 펀드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약형 투자 집합 투자 유형 해가지고 뭐 단위형, 유니타 투자자들이 나입한 투자 신탁의 원금이,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형은 추가 설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1,000억짜리 또는 몇 조짜리 펀드다.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몇 억을 넣었다. 근데 그 몇 억을 넣었는데 한 번 넣고 나서 돈이 더 생겨서 더 넣고 싶다. 아니면 좀 빼고 싶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독립적인 여러 개의 단위로 나눠지고 각 단위로 서로 다른 수익 증서가 반영이 된다. 각 수익 증서는 해당 단위에 대해서만 수익의 청구가 가능하며 일정한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 이런 형태고, 기금형은 이제 펀드 타입은 투자자들이 나입한 투자 신탁 원금 전체로서 하나의 기금을 형성을 하고 한 종류의 수익 증서가 발행이 된다. 그래서 투자 단위 구별은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가입과 탈퇴는 언제든지, 이게 그렇게 해서 더 낼래요?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빼갈래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기금형이고, 그게 불가한 게 유닛, 단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한 신탁 계약을 추가적인 설정이 자유로우며 신탁 재산의 원본 정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픈 타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용 대상 유가증권. 그래서 주식에 주로 운용을 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형,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면 채권형. 이게 혼합됐으면 뭐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율이 어느 정도, 이게 절대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60% 이상, 채권에 대해서 60% 이상. 근데 주식에 대해서 우리나 원래는 이제 사실은 채권형이다 그러면은 그 채권에만 투자하고 주식에만 투자하고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채권형인데도 대부분의 기준이 60%죠. 채권에 대한 투자 비율이 60% 이상이기만 하면 채권형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채권 펀드, 주식 펀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권형 펀드. 혼합형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이 60%가 안 되면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형은 신탁재산의 운용 대상 증권이 주로 주식이다. 그 주로 할 때 그 주로의 기준이 60%다. 60% 이상. 투자자들의 배분받는 수익률은 일정하지 않으나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주가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원금 잠식이 될 수도 있고 수익이 뭐 예금이자 수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 투자자나 투자 금액을 제한이 없으며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보유자금 규모, 투자 기간, 수익증권 거래 가격, 수익증권별 편입 비율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계약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정권에 많은 뭐 중소형주인지 아니면 위험이 많은 기업의 주식을 편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주식형에서 그래서 이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서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자산 배분형,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형이라고 할 때 참 애매해요. 그런 쪽에 가깝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형. 성장형은 주식 편입 비율이 70에서 79%, 70에서 80% 미만. 그 다음에 80에서 89%, 90 이상형으로 또 구분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뭐 이런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구분이, 상당히 조금,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사채형,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증권이 주로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으로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을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안정적이면 비교적 높은 수익. 그러면은 개인이 공사채, 국공채하고 이자가 확정이 돼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인보다 유리한, 거대 자금이니까, 그 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개인들이 또 접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국공채나 이런 큰 금액 단위들이 크니까. 그 다음에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단기 공사채와 장기 공사채로 있는데, 6개월 미만이냐, 6개월 이상이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기의 구분 기준이, 그 내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6개월 이상인데 그냥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금융을 얘기할 때 1년을 기준으로 1년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뭐 이상이냐, 미만이냐,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1년을 초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년까지를 보통 1년 이내에 이러면은 포함해서 보통은 단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채권을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할 때도 3년에서 5년 뭐 중기 정도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나라마다 10년 이상 돼야 그래도 뭐 장기 이렇게 나누는 게 또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 기준도 뭐 이렇게 또 그 상품의 성격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 이때는 공사채는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6개월이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경향성에 대해서 보시는 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장기 공사채는 저축 방법에 따라 적립식, 거치식, 임의식으로 구분이 된다. 많이 들어봤죠. 적립식은 누적해서, 그죠?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정기적금형으로서 계약 기간은 181일, 그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 10년 미만,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나 이런 것도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뭐 어떤 끈기나 지속적인 어떤 관심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펀드 운영이 적립식으로 한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매달 얼마씩 사는 이런 걸 주장하는 또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이게 타임, 이거는 주가 프라이스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뭐 그런 경우는 그냥 계속 사모으면 평균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뭐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긴 기간 또 횡보를 했었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주가가 잘 가다가 상당한 기간을 횡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적립하면 이게 수익이 제대로 나오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 있는 그 종목들이냐. 그래서 이게 성장형이냐, 뭐 가치형이냐, 뭐 다양하게 접근을 하더라도 적립식 같은 경우 누적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하는 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거치식은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그 수익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다. 이게 이제 정기 또는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거치식은 이런 거죠. 거치식은 몇 년 거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3년 거치 그러면은 뭐 10년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형식, 이런 형태의 정기 또는 수시라는 말에, 그래서 3년은 지나고 나서 이것도 거쳐서 3년 거치고, 그리고 뭐 4년째 하든 5년째 하든 6년째 하든 이렇게 인출을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임의식은 저축금이 정감이 자유롭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의식은 금액에 대해서 뭐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넣고, 이게 이제 합쳐질 수도 있죠. 뭐 어떤 거치식에서 임의식으로 합쳐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임의식은 금액의 정감이 여윳돈이 생기면 좀 더 넣기도 하고, 그게 가능한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의 자율성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픽스드 타입과 매니저 타입, 그러니까 이 고정형은 일단 선택 위탁된 증권의 그 종류, 수량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기간 중에 위탁자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매매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투자 신탁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형은 신탁 재산의 운용 관리를 위탁자의 판단에 일임하여 위탁자가 임의로 매매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자산 운용사가 딱 맡아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이제 관리형이라고 본다면, 고정형은 예를 들어서 자본금 얼마 이상의 시가총액 몇 위 안에 드는 종목에 뭐 이런 걸 다 정해주고, 그 중에서 미리 뭐 시가총액 얼마 이상은 몇 프로, 얼마 이상은 몇 프로, 뭐 또는 자본금 얼마 이상은 몇 프로 이렇게 다 정해주면 고정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게 간접 투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용만 위탁받아가지고 대신해 주는 거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정형과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형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금 충당형, 기본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위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모집하여 조달한 현금이나 자신의 현금을 수탁자에게 예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현금을 현금 캐시 펀드는 현금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지시하는 거, 그런 형태고, 증권 충당형은 그 appropriation trust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가 먼저 기본 증권을 수탁자에게 예탁을 하고 은행에다가 증권을 맡기고 투자자에게 수익 증권을 발행 판매하는 그런 투자 신탁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증권을 맡기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가면 이제 펀드 같은 거 판매하는 사람, 은행 창구에서 팔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형태, 증권 충당형으로도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회사형, 방금 얘기했던 건 이제 contractual type가 그 계약형이고, 이제 회사형으로 본다면 이제 환매 청구 가능 여부에 따라서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폐쇄형은 투자자들에게 보통 우선주, 회사 주체 이런 것들을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발행될 수 있다. 이들 증권들을 다시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일반 대중에서 그럴 수 있겠는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그 폐쇄형 같은 경우는 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가입 탈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입 탈퇴가 안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도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그 해지를 해서 이 현금으로 찾고 싶은 사람들은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길을 터놔야 된다. 그러려면 제3자들이 이게 팔고 싶어도 상장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종목이 있는지 몰라서 뭐 개인이 찾아다니면서 살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의 환매가 불가능하고 설립되고 나면 1년이 지난 후에 시장에서 매매를 통하여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은 오픈엔드 타입은 투자자들에게 보통주만을 발행한다. 주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증권들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없다. 개방형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니까 투자자들의 가입 탈퇴가 자유로우며 주식에 환매, 자본금이 주는 거죠. 감자가 자유롭다. 그래서 신탁 선언형과 Declaration of Trust라고 되어 있죠. 뮤추얼 펀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뮤추얼 펀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방형의 종류에서 신탁 선언형을 보시면 회사의 경영자가 신탁 선언을 함으로써 수탁자가 되어서 수익 증권을 분매하는 형태를 취하는 투자 신탁을 말하고, 뮤추얼 펀드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회사형 펀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펀드의 주식을 매입해서 주주가 되고 투자 신탁 회사의 임원이 일체의 회사 운영을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 회사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도록.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당되는 자산 운용사나 이런 데 이제 그 운용하는 어떤 그 기구들이 관련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사무실이나 이런 게 없는 소위 말하는 얘가 바로 페이퍼 컴퍼니가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인 투자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환매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 신탁 회사 자체를 의미하거나 투자 신탁 회사의 한 개의 펀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투자 펀드 자체가 하나의 회사라는 말이죠. 뮤추얼 페이퍼 컴퍼니니까 그렇게 주식 회사 하나가 만들어지는 구조다. 다만 사무실도 없고 뭐 직원이 없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타 펀드 유형으로도 이제 뭐 이런 그 다양한 펀드, 매칭 펀드, 벤처 펀드, 원금 보증, ELS니, ELD니 뭐 들어보셨죠? 코리아 펀드님, 카멜레온 펀드 이거 들어보셨는데, 이런 펀드들은 사실은 펀드의 그냥 고유한 기능은 같더라도 거기에 운용되는 방식은 세세한 상품 설명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펀드 가입으로 인한 개인적인 어떤 뭐 피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뭐 그게 이제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새로 시행이 되면서 그래도 뭐 상당한 부분은 이제 뭐 그 본인들이 설명을 잘못 들었다거나 또는 뭐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장치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펀드를 운영해서 손실이 나는 이런 것까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펀드를 가입할 건지에 대해서는 펀드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펀드의 그 구체적인 설명서나 내용을 자세히 숙지를 하고 그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경우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칭 펀드는 투자 신탁 회사가 국내 투자자들과 해외 투자자를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된 투자 자금으로 국내 증권과 해외 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 벤처 펀드는 뭐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창투자라고 그러죠. 창업투자회사에서 결산하는 펀드 이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벤처 펀드 관련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런 그 자금 운용 관련되는 것들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소자본 창업 창직 관련해서 그 소자본 창직과 금융 전략 뭐 그런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통한 원금 보존을 기초로 해서 주식 선물의 적정한 비율로 투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는 게 뭐 원금 보존형, 그러니까 그냥 ELS, ELD도 있지만 원금 보존형도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앞에 뭐가 붙고 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떤 세세한 그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펀드는 뭐 잘 가입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이 펀드를 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가입을 해야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드 투자 방법에 따라서 뭐 주식형, 채권형, 실물 자산형, 뭐 현금성 자산 펀드 이런 것들도 있고, 투자 방식에 따라서 적립식, 거치식, 납입식에 따라서 정기 적립식이냐, 임의 적립식이냐, 결국 합치는 거죠. 적립식이면서 임의. 납입액에 따라서 정액 적립식 펀드가 있고 자유 적립식이 있고, 그다음에 모집 방법이 사모냐 공모냐. 그래서 공모 사모를 통상적으로 공모를 모집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이때 모집의 기준은 50인을 기준으로 한다. 50인 이상 이렇게. 사모는 그 49인까지, 그러니까 50명도 안 되네 이게 사모고요. 50명 이상이면 공모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현행 펀드 유형들이 뭐 다양하게 있죠. 해외 펀드, 우리나라 펀드 이렇게 펀드 구조들이 쭉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요즘은 또 사모, 주식 투자 펀드 이런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접근할 수 있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계획이 있는 분들 모아서 투자하는 거니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기준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이거는 뭐 세세한 내용들은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 유사펀드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부동산 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해가지고 중기는 중소기업입니다. 줄여서 중기 창업 뭐 이렇게 했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창업투자회사법 이런 것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자본 창직과 금융 전략 뭐 그런 과목에서는 이런 것 좀 법률까지도 자세히 소개도 하고 그렇죠. 내용을 깊이 있게 뭐 다는 다루지는 않지만 언급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벤처기업 육성특별법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펀드의 성격에 해당되는 운용 방식이 이제 이런 형태들로 조합들로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유형별 특징은 뭐 투자 국가에 따라서 국내냐, 해외냐, 투자 대상에 따라서 뭐를 투자 대상으로 하냐, 투자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여기서 이제 증권거래법은 뭐 자본시장법으로 바꾸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이 됐으니까. 유가증권이라는 것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물 옵션 이런 것도 참 애매하죠. 이게 선물 옵션도 이제 유가증권을 의지하는 그런 성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증권, 파생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일반 명사를 쓰느냐, 또는 고유 명사를 쓰느냐 해서 이게 겹치는 경향이 최근 뭐 2000년대 들어와서 꽤 있죠. 우리은행 그러면 우리라는 말이 일반 명사인데 고유 명사로 쓰이고 있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 거래소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주식들 중에 코스피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뭐 이런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유가증권이에요. 근데 유가증권 시장이 따로 있고, 유가증권 시장 전체 안에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말로 유가증권 시장, 뭐 코스닥 시장 이렇게 안에 유가증권 시장 이꼴 코스피 시장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혼재가 돼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유가증권에 포함이 되면서도 이제 이거 다 투자증권의 성격이 없진 않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투자 대상에 그런 게 이제 파생 상품들이 좀 약간 겹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부동산 공법, 사법 이러면서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관련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도 뭐 제한물권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지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에 대한 그죠 내용들을 다룰 때 그러니까 물권, 채권 뭐 이런 거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다룰 때 뭐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이렇게 네 개로 재산권, 인격, 가족권, 사원권 나눌 때 재산권 안에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이렇게 세 개로 또 크게 나누죠. 근데 물권 안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소유권, 뭐 점유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룰 때 이제 제한물권 이런 거 다룰 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뭐 임차권, 뭐 그러니까 용어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데 그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큰 틀은 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증권 있고 파생상품에도 투자증권에 대한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펀드의 규모 구분도 이제 회사 규모, 자본금 규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래서 이것도 뭐 대략 봐서 요것도 한국거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요것도 이제 강의 노트에는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린트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 100위 이내 뭐 이렇게 쭉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는 약간 실무에서 거래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는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또 뭐로 기준을 할 거냐는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본금 규모로 할 거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시가총액은 그날그날 바뀌잖아요. 그 하루 중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고, 그 하루 중에는 또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긴 써요. 그래서 그냥 대략 대중 소형주로 나눌 때 이렇게도 나누고, 또 여기 갈로에 있는 것처럼 자본금 기준으로 자본금 그 얼마 이상 또는 자본금이 상위 몇 개 기업 이상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배당주냐, 뭐 공모주냐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보면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또 기준은 있죠. 가치주도 경기 변동에 둔감한 내재 가치 우량 주식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도 바이오주 같은 경우를 보면 막 성장은 엄청나게 하는데, 그 시장은 커지고 하는데, 보면은 그 테슬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성장주의 범주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나 뭐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뭐 전기차 시장 이런 것도 보면 매출은 그러니까 단기 영업 손실은 났는데 매출이 있긴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고, 뭐 R&D 의학 제품 개발하느라고 돈 만들고 이익은 안 나도 주가는 엄청 높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나올 때 범주를 이제 적용을 하긴 하는데, 엄격한 기준이 약간의 주관성이 포함이 됩니다. 그 연구자나 그 구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뭐 대략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고배당 주는 주식들에 대해서 주로 펀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고배당의 기준은 그럼 뭐냐? 얼마까지가 고배당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도 약간 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정시에 주로 IPO, 공모주, Initial Public Offering, 신규 상장하는 쪽에 주로 좀 운영을 하는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뭐,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주식 혼합, 채권형, 적립식, 거치식, 뭐, 클래스, 선치 수수료 부과하는 펀드, 선치 수수료가 없는 펀드, 뭐, 인터넷 전용 펀드, 펀드 레브 카운트, 뭐, 펀드, 뭐, 이런 것들도 꽤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펀드 투자 유형에서 보면은 투자 신탁 업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증권회사가 이런 걸 팔아요. 그래서 이런 펀드 가입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투자자가 가입을 한단 말이죠. 증권회사가 펀드 판매를 하면 이걸 사서 가입을 해서 그 증권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자산 운용, 투자 신탁 운용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미래에셋 증권이 있다. 그럼 미래에셋 증권이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다가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은행에다가 은행 계좌에다, 자기 미래에셋 증권은 자기 계좌가 그 은행처럼 운영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은행에다 돈을 맡깁니다. 신탁. 그래서 이 자산 투자 신탁 운용회사를 위탁자라고 하고 은행을 수탁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위탁자가 어떤 주식을 사라고 하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걸 위탁자가 자기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관리형이고, 투자자가 뭐 하는 대로 하면 고정형, 뭐 이렇게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은 그냥 하는 주식 무슨 주식을 뭐 얼마에 뭐 몇 주를 사세요, 채권 얼마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결과가 수익으로 나오면 그걸 다시 뭐 여기서 파세요 해가지고 회수해가지고 쭉 수익 들어오면 그 분배금 형식으로 상환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때 투자자를 베니피셔리, 수익자라고 하고, 위탁자를 트러스터, 그다음에 수탁자를 트러스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구조니까 참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권 투자 신탁 업무를 그래서 보면 신탁 계약의 체결, 뭐 설정과 투자 신탁 설정 해지, 수익 증권의 발행 매출, 환매. 매출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죠? 어떤 그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기발행된 유가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신주를 발행해서 파는 게 매출이라는 게 아니라 발행할 때 인수단이 인수한 거를 다시 팔 때 그 과정도 있고, 이미 비상장 증권이 기존에 발행했던 증권을 신주 상장 추가로 증자하면서 파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신탁재산 운용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권투자 신탁 업무는 이렇게 대중으로부터 모집한 자금, 기금을 공동기금 자금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대신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운영하는, 그래서 그 결과 성과를 분배하는 업무를 한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 대행 간접 투자로 투자 기회와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대행 투자 또는 간접 투자 성격이 있다. 정권 시장에서 장기 산업에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장기 산업 자금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흩어져 있는 돈을 이렇게 끌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정권 물량 가격 조절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권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 신탁형 정책 업무와 유가증권 인수 매매 업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정권 저축 업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가증권 인수 매매, 언더라이팅, 인수라는 거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의 발행 시점에 왕창 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고, 매매 업무. 그러니까 펀드 가지고 신주 IPO 하는데 그거 한번 왕창 사고, 개인도 그 청약을 하지만 그런 경우에 참여해서 이익을 많이 내기도 하고, 그것만 하는 경우도 좀 전에 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공모 펀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 신탁 회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 신탁, 일반 투자자를 대신하는 집합 투자 또는 투자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투자 신탁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를 대신하는 집합 투자 또는 투자 대행 업무. 그래서
투자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이 행할 수 있다. 장단점. 장점 보시면 비교적 소규모 자금으로 투자를 행하는 개별 투자자들의 자금 제약으로 인한 그런 한계를 분산 투자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들어준다. 그걸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그 대행으로 전문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의 성과를 그 전문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집합 투자의 유형을 해가지고 이제 증권 투자 회사 해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그 구분이 가능하죠.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정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이게 바로 뮤추얼 펀드 같은 거라 실체가 없으니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고 기존의 증권 투자 신탁과 동일한 형태로 보시면 되고 투자회사는 증권 투자 신탁 유사한 펀드의 동시에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투자자는 주주로서 유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그 주식회사는 리미티드 라이벌리티라고 하잖아요. 상법상 주식회사임에도 사업 목적이 제한적인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페이퍼 컴퍼니다. 뭐 이런 거 제한되고 본점 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견제와 균형을 기본 구조로 하는 회사다. 그래서 기존의 증권 투자 신탁인 계약형의 투자자가 환매 등 일부 권한만을 보유하는 점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권한에 대해서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재산 운영을 견제하게 된다. 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잖아요. 독립적인 감사이사 제도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감사제도를 둠으로써 회사 내부 통제를 구비해서 투자자 보호에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 뮤추얼 펀드, 증권 투자 회사 그래서 앞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 쭉 했던 거를 다 표로 정리를 한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방금 그 운영되는 어떤 방식, 주주총회 최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하고 똑같은데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실체가 없다 하는 데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 신탁회사나 뮤추얼 펀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 평소에 접하는 그런 유형이 많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니까 복습을 좀 꼼꼼히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집합 투자, 다시 말해서 그 펀드의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그 계산 방법과 성과 평가 방법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논리적인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펀드들 상품이 여럿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게 좋아 그러는데 내용은 참 좋은 거야. ESG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관련되는 업종이나 그런 그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펀드다 해서 가입을 했는데 성과가 안 좋다. 그러면 사실은 투자의 어떤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성과 평가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수익률 계산에 대해서는 보면 펀드에 가입한 단위 수를 우리가 구자수라고 한다. 몇 구자 가입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경우 주식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펀드의 수익률을 기준 가격의 상승률로 계산을 한다.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투자 신탁 자금을 계산할 때 지급되는 이익 분배금 지급률, 분배율이라고 하죠. 를 이제 그걸 계산하는데 펀드의 경우에는 조금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매매 시점별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한 시점과 또 환매에서 나오는 시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주식은 언제 주가가 얼마였는데 언제 얼마로 끝났어. 그러면 이게 수익률 계산하는 게 그냥 일반화 시킬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주식의 매매가에 상하는 개념이 펀드의 기준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펀드에 가입한 시점의 기준가, 주식 매입 가격과 같은 거고 펀드 중도 해지 또는 환매 시점의 기준가가 주식 매도 가격의 성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펀드 기준가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가격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분의 펀드는 1,000원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 뭐 HTS도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치식, 적립식, 적립식 펀드 투자 기준가, 거치식은 기준가로 구하고 적립식은 평가 금액으로 구한다. 적립식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중간 어떨 때는 10,000원에 사고 내려가면 9,000원에도 사고 올라가면 11,000원에도 사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평가 금액으로 구해서. 그래서 적립식 펀드 투자는 기준 가격 변동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 펀드 개수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를 평가해서 적립식 같은 경우에 원래 가격이 한 개만 있는 계속 변하니까 그걸 평균된 가격으로 평가 금액을 구해서 기준가로 적용을 하게 되니까 그때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 가격 변동에 따른 어떤 펀드의 개수나 뭐 이런 거 구자수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1,000구자당 이 기준 가격이 1,000원인 펀드에 100만 원을 입금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기준 가격이 1,000으로 나누면 결국에는 이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세 개가 나누어지니까 1,000만 남는 거죠. 그죠? 1,000원에 1,000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00만 구자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100만 구자를 살 수 있는 100만 원으로 100만 구자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기준 시점에서 한 달이 지나고 1,000구자당 기준 가격이 5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1,005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납입한 금액에 총 실제 구자당 1,005원이 됐으니까 그 5원만큼 상승한 금액을 1,000구자로 나누어 보게 되면 결국은 계산은 같은 거죠. 그래서 5,000원이 오르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오른 1,000원에서 얼마 올랐느냐 5원 올랐다. 그것만 계산해도 금액 계산은 가능한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 달 동안에 발생한 수익은 결국은
100만 원에서 100만 5천 원으로 5천 원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단순 수익률로 따지면 100만 원에 5천 원은 0.5%다. 그래서 0.5%를 연수익률로 환산하려면 12개월로 한 달이 지났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를 12개월로 환산을 하면 6%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복리이자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단순 수익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 수익률로 계산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재투자를 계속하는 게 뺐다가 다시 내 계좌로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평가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결산 배당 계산과 기준금액 조정에 따른 구자수 조정 내역을 계산할 때는 예를 들면 1000구자당 기준가액이 1000원인 펀드 1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보유하고 1년 후 결산 기준가가 이게 얼마가 1120원일 때 이때 한번 보면 현재 평가 금액이 이 100만 구자에 대해서 1120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계산은 112만 원이 평가 금액으로 결산 금액으로 기준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기준 가격이 1000원으로 조정을 하면 이게 이제 112만 원을 기준 가격 1000원으로 조정을 하면 이렇게 1000구자에 대해서 112만으로 112만 구자로 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하느냐 구자로 하느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구자의 기준이 이게 달라진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자수가 금액이 달라지면 펀드의 기준가가 달라지면 구자수가 달라진다는 거. 거기에 이제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산 결과 12만 구자의 배당을 더 구자수가 늘어나는 구조로 이렇게 평가가 된다 하는 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펀드의 경우는 결국은 내용면에서는 같은데 이제 그 언제 사고 어느 시점에 팔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그래서 이제 구자수로 이렇게 본인의 평가 결과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평가액을 이용한 펀드의 수익률 계산인데 펀드는 1년마다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하고 나면 펀드의 기준가액이 다시 1000원이 된다. 요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점이 지나고 나면 기준가액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률 계산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준 시점이 막 또 혼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평가액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봤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계산하려면은 이게 연말에 다시 정산해가지고 배당을 몇 구자수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그 12만 구자 이렇게 해서 나눠 받은 다음에 또 다시 또 출발하니까 연말 단위로 다시 출발하게 되면 개인이 계산할 때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펀드 회사 거기에서 다 이렇게 개인별로 그걸 알려줍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우편물로 오거나 메일로 펀드 운영 결과라 그래서 뭐 복잡한 설명까지 해가지고 다 해서 이제 오긴 오는데 그런 어떤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펀드 평가액을 이용한 펀드 수익률 계산은 한번 보시면 2000 몇 년에 1월에 펀드에 가입하고 매달 10만 원씩 투자하는 경우 그래서 기준가격, 매입 구자수, 평가액 등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현재 평가액을 총 투자 금액으로 나누고 1을 뺀 다음 100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총 매입 구자수의 현재 기준가 해서 그거를 평가 금액을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수익률은 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 평가 금액에 대해서 투자 원금을 빼서 원금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는 것을 백분율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자수가 연동이 된다는 거. 보통 우리는 구자수가 픽스돼 있고 금액이 바뀌는 구조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배당을 그 1년 성과를 배당을 줘서 구자수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한 번 더 계산하는 이 평가 금액 계산하는 게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 어떤 투자의 첫 해 50%의 손실이 발생하고 다음에 100%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 총 수익률은 얼마가 되느냐? 만약 2년 동안 수익률의 단순 합계는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첫 해 50% 손실 이렇게 되면 50%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다 50%다. 이게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기준 가격이 1,000원에서 마이너스 50% 손실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원금이 다시 500원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0%의 이익이 발생을 해봐야 제자리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비교해서 전혀 늘어난 금액이 없고 수익률은 제로가 되는 이런 구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금을 다시 마이너스 50% 상태에서 출발을 하니까 거기서 100% 늘어도 50밖에 안 늘어서 처음 제자리로 온 1,000원밖에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실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펀드 운용은 우리가 주식은 처음에 사가지고 팔 때 이때만 뭐 한 달 있다가 팔든 1년 있다가 팔든 5년 있다가 팔든 그 차이만 계산하면 수익률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펀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연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왜냐하면 추가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원금을 중간중간 기준가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수익률만 단순 더해 가지고는 평가 금액이 제대로 평가 계산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이거는 직전 시점의 기준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기준가에 계속해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 기간의 총 수익률을 산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펀드 수익률은 가입 시점의 기준가를 근거로 산출해야 올바른 전체 기간의 총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계산 결과를 통해서 기준가격을 연 단위로 재조정해서 1,000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실무적인 특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 계산은 뭐 숫자가 복잡하진 않아도 그 절차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년짜리 정기적금의 금리가 4%라고 하면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률은 4%가 아니라 절반 정도인 2%가 된다. 왜냐하면 적금이니까 1월 달에 넣은 거는 4% 나오겠죠. 또 뭐 매달 넣는다면, 그죠? 매월 적립하는 돈의 이자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2월 달에 넣은 거는 남은 11개월 동안에 이자가 4%니까 6월 달에 가면 반절밖에 이자가 적용이 안 되고 마지막 달에 가면은 그것도 12분의 1에 해당되는 것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매월 적립하는 돈의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펀드 적립식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 기준가를 기준으로 구자수가 다시 한번 기준가가 세팅이 되고 구자수가 다시 조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평가 금액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한번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금리 연 4%짜리 1년 정기예금 1월 초에 적립을 하면 1월에 적립한 돈은 12개월 동안 이자 받고 2월은 11개월, 3월은 10개월 동안 이자만 받는다. 마지막에는 1개월 동안 이자만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 발생한 이자는 제시된 이자에 훨씬 못 미치는 적립식이 4% 연이자 준다 그랬는데 그 은행이 이런 상품을 파는 금융기관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4%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1년짜리 정기적금이 연 4%라고 하면 실제로 얻게 되는 4%가 아니라 그 절반이 2% 정도가 되는 이유가 이런 거고, 펀드는 저축 상품과 달리 만기 시에 금리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기준가격의 평가금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해줘야 돼요. 중간.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마다 그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펀드의 경우에는 연 단위 수익률 개념이 아니라 보유기간에 대한 총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한 부분은 좀 특징적인 게 있으니까 주의해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성과의 평가 방법. 이 부분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투자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투자 안에 또는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뭐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젠센 지수, 파마 지수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재무관리에서도 나온 내용이고 상당히 이론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자격증 시험 같은 거에서 결과만 가지고 식만 놓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평균 수익률이고요. 평균 수익률. 그래서 RJ 바는 Individual Security J의 Rate of Return이에요. 그래서 바는 mean 평균이고, 요거 RF는 무위험 수익률.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예금 보호 대상이 되는 정기예금, 그러면 무위험이잖아요. 또는 국공채, 국가가 발행하는 거 무위험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 위험 없는 수익률보다 이 위험 투자를 했을 때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요? 그걸 보는 건데, 그냥 그것만 보면 그냥 위험 크게 부담한 게 더 많이 나오겠죠.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만 보면 위험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되니까 여기에 표준 편차를 나누어 주면,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변동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큰 걸로 나누면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크더라도 비율로 나타내니까, 그죠? 이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이게 크고 이게 다 같이 크면 비율은 그렇게 높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reward, 뭐 보상, 성과, to variability, 변동성에 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왔느냐를 보여주는 ratio,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분자에 보면 요거를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P를 포트폴리오에 그 약자를 쓴 것 뿐이에요. 위식하고 같은 거예요. 개별 정권이냐 포트폴리오냐. 그래서 reward to variability ratio인데 over portfolio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트레이너 지수인데, 좀 전에 배웠던 게 이제 이 샤프 지수이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트레이너 지수인데, 이 샤프나 트레이너 이런 명칭은 사람 이름입니다. 샤프라는 사람이 이제 CAPM이라는 이런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의 균형 모형을, 자본자산 가액결정 모형이라는 균형 모형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자는 동일하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샤프 지수하고, 다만 분모만 베타라는 체계적 위험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이게 뭐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앞에서도 그런 얘기 또 한 적이 있지만, 체계적이라는 게 이게 체계적인 위험이다, 비체계적인 위험이다 기준이 시스템 영어에서 그냥 나온 명칭이에요. 영어로 systematic risk는 시스템이 체계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와 관련되는 위험 이런 뜻이고, unsystematic risk,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위험, 뭐 이제 보통은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시스템이 아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출렁출렁 할 때 그 종목이나 그 포트폴리오 영향을 받죠. 그걸 감안해서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를 보는 방법이 이 트레이너 지수입니다. 그래서 reward to volatility, 조금 전에 variability, 변동성인데 이건 volatility라고 해서 약간 민감도의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성과를 평가할 때 수익률만 얼마나 냈느냐가 아니라 위험을 반영하자. 근데 조금 전에 본 것은 총위험 다를 본 거고, 지금 본 거는 체계적 위험만, 그 중에 비체계적 위험 빼고 본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브노멀 리턴을 여기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샤프 같은 사람이 샤프 린턴을 모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CAPM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런 공로로. 이게 이제 1952년, 53년도에 이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어떤 샤프가 52년, 뭐 53년 린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53년도에 각자 만들었는데 동일한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위험 수익률보다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그리고 그 무위험 수익률의 차이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체계적 위험을 곱한 것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그 포트폴리오의 균형 수익률은 달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균형 수익률보다 이론적인 수익률보다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더 높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CAPM 수익률보다 이론적인 수익률 또는 균형 수익률보다 더 높았냐 하는 거를 얼마나 높았어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위험이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필요도 없다. 그래서 어브노멀 리턴이라고 하는 비정상 초과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걸 보는 게 이제 젠센스 알파라고 그래요. 젠센의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면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를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마 지수는 그냥 위험 반영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이분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제시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엠피리컬 실证 논문을 굉장히 많은 그쪽 분야에 기여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의 말은 이제 이런 무위험 수익률보다 그냥 성과만 보자. 위험 빼고 그냥 개별 무위험 수익률 정기예금 예금 보호 대상이 되는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수익률보다 개별 정권의 수익률이 얼마나 더 높으냐. 그거 높은 것만큼 성과가 좋은 거야. 또는 포트폴리오라면 그럼 포트폴리오가 무위험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으냐 수익률이. 그것을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가장 심플한 방법이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펀드 평가인데 이제 펀드의 성과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수익률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펀드의 등급을 평가하는 그 방법으로 채권형끼리 주식형끼리 혼합형끼리 아니면 이게 전부 다를 섞어서 어디가 제일 수익률이 높아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또 그것도 6개월짜리, 1년짜리 기간별로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가는 동일한 유형의 펀드들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제로인 KG그룹에 속해 있죠. 그죠? 원래 제로인이 만들어졌다가 그 제로 투 인피니티브라고 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그 회사명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잘 아는 기업인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평가하는 방식, 뭐 태극 모양 가지고 등급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 모닝스타나 그 한국 그 펀드 평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또 평가하는 방식이 상위 수익률이 상위 몇 프로에 들면 레이팅을 좋게 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 모닝스타의 특징은 리스크 어저스트 역시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고 이번 시간까지 이제 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봤는데 특히 앞부분에서 보셨던 여러분들이 그 수익률 평가하는 것들은 숫자는 복잡한 게 아니니까 그 절차, 순서, 그 절차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어가서 펀드의 기준과 평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들을 꼭 복습을 반복해서 하셔서 그게 뭐 이렇게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